자,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리더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조직 행동에서의 주제거든요. 동기부여하고 더불어서 우리 6장에서 배웠던 동기부여랑 리더십이랑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꾸 제가 왜 리더십하고 동기부여하고 관련을 냈냐면 리더십이 바탕이 되어야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만큼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리더 같은 경우에는 또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자,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리더랑 매니저를 우리가 한번 역할적으로 한번 구별을 해 볼 거예요. 자, 리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은 뭐예요? 리더라고 하면 리더의 반대는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죠. 팔로워. 되게 여러 명이 되니까 복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니저의 상대적인 말은 서브오디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오디닛. 우리말로 하면 부하 직원. 부하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뭐 종속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하고 같이 일하는 서브라는 말이 들어가서 뭐 아랫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종자로 번역을 하시면 되고, 추종자도 사실은 써볼까요? 추종자 그러면 좀 추종자 그러면 좀 그냥 어감이 좀 서브오디닛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뭘로 할까? 아랫사람? 뭐 윗사람, 아랫사람 그런 것도 상당히 우회적인 느낌이 나고요. 그죠? 그냥 서브오디닛과 매니저 이렇게 해버립시다. 이게 용어의 맛을 좀 살리는 것 같아요. 자,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리더는 첫 번째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라는 말이 뭐예요? 인스파이어. 영감을 준다는 거죠. 영감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감? 이 영감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무슨 영적인 존재할 때 그 영자예요. 그 영자가 영감이라는 말이 뭐냐면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이 개념 한번 써봅시다.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뭐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이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의 자극이 상당히 중요하다. 노력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죠? 이게 꼭 있어야 천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뭔가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뭔가 비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최고의 영웅이 누구죠? 누가 뭐래도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생즉사, 사즉생.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글로 쓰니까 좀 그런데 날생자를 써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용감히 싸우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명량해전 보면은, 명량해전 때 보면은 그야말로 조선 해군의 어떤 주력이 거의 좀 괴멸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원균이 7천량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한옥선 50여 척 이상을 잃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부하들한테, 아니, 부하가 아니라 추종자들에게, 빨로 거기서 부하겠죠. 이제 장수였으니까. 상당히 제가 지금 부하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이유는 서브 오딘실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매몰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영감을 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면은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죠? 영감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모티베이트,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을 manage people, 사람들을 관리한다. 그죠? 그리고 decisive,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decisive, 그죠? 처음에 명량해전 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왜군의 세력에 주저하고 있어서 수군들이 장군선 하나를 이끌고 먼저 싸우죠. 그죠? 영화를 보면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비전, 역시 제일 중요한 비전 제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량해전 가기 전에 이제 그 선주한테 장계 올릴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신이 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겠다고. 사실 그 주변에 휘하 장수들이 다 봤겠죠. 그런 내용들을 내가 있는 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적들이 자신감도 있고 부하들한테 비전 제시도 되고 영감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역할, 뭔가 좀 감동을 줘서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매니저는 상당히 직무랑 혹은 과업이랑 관련된 역할들이 많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어카운터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단어 봤었죠. 어카운터빌리티. 이 말이 뭐였어요? 결과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결과 책임.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과업 수행 결과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과업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쟤는 마케팅 부서의 매니저야. 그러면 마케팅 부서가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총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다? 마케팅 부서의 부서장, 뭐 팀장이나 부장이 책임을 지겠죠. 과업이랑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execute, 뭔가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집행한다. 실제 조직 차원에서의 전략을 집행할 수도 있고요, 그죠? 실제 어떤 일들을 과학과 관련된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manage people, 조직에 있는 자원들을 관리한다. 이 자원 속에는 물론 사람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제외한 어떤 목표와 관련된 자원들, 물적 자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닝, 오거나이즈, 그 다음에 리딩, 컨트롤링, 경영 기능을, 그죠? 이거 경영 기능이죠. 매니지먼트 펑션을 수행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관리자하고 리더하고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관리자는 당연히 과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 책임도 갖고, 그 다음에 경영 기능을 실행하기도 하고, 조직 내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반면에 다 조직 내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잘 이끌어야 된다. 영감도 주고 비전 제시도 해야 된다.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매니저하고 관리자하고 그 가운데 보면 공통되는 영역이 있죠. 이른바 교집합 영역. Managers who are also lead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매니저와 리더의 역할이 이게 중첩되는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한 관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한번 봅시다. 리더의 역할. 리더의 역할은 제가 쭉쭉 읽어가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비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 알프스산을 넘으면서, 그죠? 끊임없이 비전 제시를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죠? 그리고 그 비전이 그냥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팔로워들과. 그죠? 그게
그냥 단지 구호로서만 비전이 이제 제시된다고 하면 추종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죠.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미래 모습, desirable future 비전.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권한, 그죠? 그래서 이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권한을 통해서, 권한 행사가 아니라 다시요. 권한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권한이라는 게 이 authority, 권한이라는 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는 legitimacy, 잠깐만요, legitimacy, 적법성이 있어야 돼요. 이 권한을 받는 과정이나 절차가 적법한가,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생님으로서 어떤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적법성이 있어야 되죠. 그냥 아무나 조직 행동 관련된 강의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acceptance.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래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한이 되거든요. 이런 권한이 있어야 리더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리더의 역할이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과업 관련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리더하고 팔로워들하고 사이가 돈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조직에서 최고 경영자들이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가치들을 갖다가 이제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진정한 리더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CEO들은 자기 구성원들 잘 모르잖아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계 수준에서 발생한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만 이야기했는데 뭐 중간 관리자도 리더십 발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 사이에서도 리더십 발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조직 유효성이라는 거는 좀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목표 달성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1장에서 배웠지만 인재 획득하고 그로 인해서 내부 프로세스가 향상되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목표의 달성이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이 조직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이제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는데 요거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좀 확장시켜 보면 리더십에 영향을 받는 요소들은 동기부여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직무 만족 같은 경우죠. 잡 satisfaction.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직무 몰입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조직 몰입 같은 경우도 그죠? organizational commitment 많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동기부여,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등등의 영향을 줘서 궁극적으로는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내용은 그 리더십이 어떻게 연구가 돼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리더십 연구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리더십 연구의 어떤 큰 흐름이에요. 뭐 작은 흐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른바 메인스트림으로서 조직 행동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연구되어 왔는지 그 흐름인데 우리 챕터 9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5페이지 내용만큼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이 9장은 다 설명을 하질 못해요. 너무 내용도 많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찝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 특히 5페이지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사실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9장에서 다 다루는 거거든요. 자, 리더십이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리더십 연구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호손 연구? 호손 스터디 배웠던 거 기억나요? 호손 스터디가 뭐였더라? 하버드 대학의 엘튼 메이오 등이 동료들과 연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호손 연구의 가장 큰 연구의 의의는 뭐냐면 인간을 보는 관점이 그죠? 누가? 조직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뭘로 바뀌었어요? 테일러 같은 학자들은 그냥 기계적인 인간으로 봤죠. 레셔널하게. 근데 실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욕망이 있고 내추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사회적 존재다. 내추럴 소셜 빙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낸 게 호손 연구의 가장 큰 시사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간이 욕구가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존재다라는 거는 뭐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매니징이. 그럼 관리가 필요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그죠?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그죠? 욕구가 있고 타인과 어울리고자 하는 존재,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존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그죠?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 말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동기부여도 시켜야겠네. 뭘 통해서? 리더십 발휘를 통해서. 그러니까 리더십 발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리더십과 동기부여 이어질 수 있고 내용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호선 연구가 연구된 게 20세기 초반이에요. 1924년부터 32년까지. 그러면 리더십 연구는 언제쯤에 더 나왔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인간을 보는 관점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다. 관리해야 돼. 뭐 하려고? 동기부여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100% 합리적인 존재면 동기부여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까지 일하세요. 그러면 100% 합리적인 존재면 그냥 뭐 밤을 새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일을 다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욕구도 있고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해. 그래서 관리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리더가. 그러니까 리더십 발휘해야 되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됐겠어요? 당연히 1930년대 이후에. 그래서 본격적인 리더십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4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5페이지 트레이드 어프로치 한번 봅시다. 그러면 리더십 연구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됐는가? 리더십 연구를 할 때 초기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야말로 리더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니? 리더의 특성을 밝히면 리더십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리더의 특성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측면, 그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남과 다르게 강인한 어떤 멘탈을 갖고 있겠죠. 상당히 근면하다라든가 아니면 인내심도 많다라든가 부지런하다든가, 그죠? 육체적인 걸로는 앞에서 팔로워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당연히 육체적으로 상당히 탁월해야 되겠죠. 뭐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죠? 재밌는 거는 이번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리더십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역사상에서 드러난 리더의 어떤 특징들, 육체적인 특징들을 뭐냐, 이런 연구도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보통 소설이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 리더들을 보면은 육체적인 묘사도 상당히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초안지 같은 경우 보면은 항우 표시된 거 보면 항우가 상당히 덩치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뭐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평균 키를 앞에서 이제 팔로워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키 크고 이제 덩치 크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 단순하게 살펴봐도 간디 같은 사람,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분명히 리더가 맞는데, 그죠? 그분 실제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몸이 가냘프잖아요, 그죠? 몸이 많이 마르셨죠. 그리고 뭐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리더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게 이른바 거기 이제 트레이드 어프로치. 자, 여러분들 핸드아웃 보세요. 5페이지에 있는 스토그딜과 만의 연구. 그래서 스토그딜과 만이라는 사람은 학자 이름이에요. 스토그딜과 만은 리더의 어떤 특징으로서 5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리더는 근면해 라고, 근면하고 정직해. 그러면 어떤 연구가 또 나오겠어요? 아니야, 리더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야 돼. 그럼 또 어떤 연구 나오겠어요? 아니야, 리더는 그야말로 책임감이 강해야 돼.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야지, 영리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특징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켈러만의 배드 트레이트 나와요. 배드 트레이트. 나쁜 특징만 갖고 있지 않다면, 잘 들으세요. 리더가 나쁜 특징들만 갖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편협하고, 그죠? 부패하지만 않으면 리더가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리더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제 끝나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을 처음 연구했던 사람들은 리더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적인 특징을 밝히며 리더십에 접근을 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리더가 예를 들면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그죠? 그다음 용기 있고, 그죠? 그다음에 결단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보세요. 근면성실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드러나요? 리더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리더를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믿고 따른다 할 때, 왜 따라요? 그 사람이 성실해서? 그 사람이 정직해서? 맞죠? 근데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여러분들 제 얼굴 보면 제가 성실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근면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의를 계속 보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원 선생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근데 이원 선생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기준이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동이 발현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보고 아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리더로서 믿고 따르고 존경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리더가 보여주는 행동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언행을 통해서, 그죠?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죠. 사실 말은 좀 한계가 있어. 말만 그칠 수도 있으니까. 부지런한 거 어떻게 알아? 몰랐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학교 주변을 열심히 청소하더라.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때 보니까 이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지각하는 적이 없더라. 항상 10분 전에 와서 수업할 거 점검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실에 있는 뭐 프로젝터도 좀 확인을 해보고 화이트보드도 잘 나오는지, 화이트보드 마커가 또 잘 나오는지 해보더라. 그리고 학생들하고도 가볍게 이야기도 하더라.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리더의 특징을 밝히는 특성 이론은 종언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어떤 연구로 이어지겠어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리더의 행동은 어떠냐, 그죠? 리더의 행동은 어떠냐? 그러면 존경받을 만한 리더 행동은 뭐냐라는 쪽으로 연구의 초점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